자, 23장에서는 이제 전기와 자기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전기 쪽. 그래서 전기장에 대한 걸 공부를 하게 돼요. 전기장. 23장에서는 이제 전기 전하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도 또는 대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이 있고요. 23.3절에 이제 법칙이 하나 나오죠. 잘 안 보이나요? 쿨롱의 법칙. 그리고 전기장 속에 있는 입자, 그 입자가 받는 힘 또는 쿨롱의 법칙 계속 쭉 이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속적인 전하 분포에 의한 전기장. 즉 이 말의 뜻은 전기장을 만드는 건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당연히 전하에 대해서 알아야겠지. 이렇게 하나씩 쭉 보게 되는 거고, 중요한 이제 물리량,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는 항상 관심 대상이 초점이 힘하고 에너지가 이제 기본적인 전기력, 그죠? 전기력, 이 전기 힘을 얘기하는 거죠. 전기력과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다음 단원이 에너지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힘을 설명하고 에너지를 설명하면서 장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장, 이 단원의 이름도 전기장이죠. 원래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가? 전기장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힘을 받으면 이제 어떤 운동을 하겠죠. 가속도가 생겨나겠죠. 그 가속도를 이제 물체의 운동을 확인하는 건 23.7절. 그래서 이건 이미 우리가 뉴턴의 제2법칙은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게 전기 전하, 일렉트릭 차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기 전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양전하와 음전하. 또는 뭐 본래 용어는 포지티브 그리고 네거티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같은 전하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다른 전하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힘이죠, 힘. 그 전기력에 대한 얘기가 이제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양과 양전하는 서로 밀어내고, 양과 음전하,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들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제 보도록 하고, 여기 그걸 이제 현상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뭐 고무, 유리 이런 물질에 일단 집착하지 말고, 여기는 음전하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양전하가 이렇게 있잖아요. 즉 이건 음으로 대전된 물체로 갑니다. 음으로 대전된 물체. 그리고 아래쪽은 양으로 대전된 물체 그랬는데, 이 말의 뜻은, 자, 우리 원자를 먼저 이제 공부를 하면 좋은데,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원자 핵이 있죠. 원자 핵. 그렇죠? 원자 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성자, 중성자. 예를 들어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이렇게 쓰면 이게 헬륨의 원자 핵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양성자의 개수만큼 전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전자를 2개. 전자가 여기 주위에 이렇게 이제 분포하겠죠. 원을 그리려고 했는데 잘 안 그려지네. 이렇게 이제 분포하게 될, 이거 취소가 되나? 다시 이렇게 이제 분포한다고 합시다. 원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원자가 되는 거죠. 헬륨 원자가 돼요. 헬륨 원자. 6개를 그리면 그때는 탄소가 되는 거죠. 탄소.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자는 중성입니다. 양의 입자 2개 있고 음의 입자 2개 있는데, 이 입자들이 가지는 전하의 크기가 같아요. 부호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중성 원자가 되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전자를 하나 더 가져왔다고 하자고요. 전자를 3개 가지고 있는 거죠. 3개. 그러면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음이온. 반대로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원래 2개 있었는데 잃어버려서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양이 더 많은 거죠. 양이 한 개 더 많아서 그때는 양이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온은 기본적으로 원자입니다. 전하가 이제 불균형이 있는 거죠. 양이 더 많거나 음이 더 많거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이 평형을 이루지 못하고 음이 더 많으면 우리가 음으로 대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양이 더 많으면 즉 음이 적어요. 음이 적어요. 그러면 양으로 대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자로 고무는 음전하를 가지고 있는 거고 유리는 양전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양이니까 서로 끌어당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 그림은 둘 다 음전하입니다. 그럼 서로 밀어내겠지. 이렇게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걸 실제로 관찰할 수 있어요. 실험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물질을 서로 마찰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은 전자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어떤 물질은 전자를 좀 덜 가지려고 항상 상대적인 차이가 있어요. 모든 물질은 분자 구조, 원자 구조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전기적인 특징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면 그 사이에 전자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리면 양으로 대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전자를 얻으면 상대적으로 또 음으로 대전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전하는 양자화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물질 속에 있는 전하는 다 전자나 양성자에 의한 전하가 되겠죠. 원자나 분자로 물질이 구성되어 있을 테니까. 따라서 전자로 몇 개, 양성자로 몇 개 이런 전하량을 알자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자. 즉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전하는 항상 양성자가 가지는 전하량 또는 음전하인 전자가 가지는 전하량, 그걸 이제 기본 전하라고 합니다. 이걸 기본 전하. 기호로 소문자 2로 표시해요. 특히 이탈릭체로 표현을 합니다. 요 값에 항상 정수배만큼 또는 자연수배만큼의 전하를 가지고 있어서 2의 정수배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이제 양자화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절반 또는 1.5개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냥 쭉 읽어보면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읽고 넘어가라는 얘기죠. 23.2절은 유도에 의해 대전을 시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대전을 시키는데, 즉 대전은 전기를 띈다는 얘기고, 아까 얘기했듯이 평형, 음전하와 양전하 사이 개수가 똑같아서 0이 아니라 이제 그게 무너지는 거죠. 양이 더 많거나 음이 더 많게 할 수 있는데 유도에 의해서 그런 방법적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유도, 인덕션이죠, 인덕션. 그래서 이 단원에 나오는 인덕션이라는 건 이제 대전시키기 위한 인덕션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다음에 이제 큰 단원이 또 있는데, 그때 이제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단원은 이 대전을 시키기 위한 유도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양을 만들어내는 그런 유도를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고, 일단 먼저 도체와 부도체, 도체와 절연체, 부도체는 주로 절연체라고 얘기합니다. 도체는 영어로 컨덕터로 되어 있고, 절연체는 인슐레이터, 그죠? 인슐레이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알고 있죠? 자유전자가 있는 물질은 일반적으로 금속이죠. 그러면 도체라고 하고, 전기를 잘 흘리는 물질입니다. 즉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물질이고, 절연체는 자유전자가 없어서 전기를 흐를 수 없죠. 그럼 절연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초급적인 물체의 도체, 부도체, 절연체 이 구별이고, 조금 더 하이 레벨의 구별은 뒤에서 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유리, 고무 이런 건 다 절연체죠. 나무, 유리, 고무 이런 거. 그런데 금속이나 또는 전해질 이런 것들은 도체예요. 그렇죠? 이온이 녹아 있어서 전해질인 우리 사람 몸의 혈액이라든지 일반적인 물, 그렇죠? 이런 건 다 도체입니다. 금속 이런 것들. 자, 자유전자가 주로 있죠. 금속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한 개의 원자당 한 개의 자유전자를 가져요. 또는 두 개씩 갖기도 합니다. 이런 걸 이제 자유전자라고 하니까 원자의 수만큼 들어있는 거죠. 2배, 3배만큼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개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그림을 살짝 보게 되면
여기서 그럼 고무는 어떻게 전자를 갖죠? 고무는 절연체라면서, 그죠? 절연체는 다 중성일 거 아니에요? 이제 의아심을 가져야 돼. 예. 자, 모든 원자가 다 중성은 아닙니다. 한 1억 개라든지 또는 100만 개 중에서 한 개는 전자를 가질 수 있어요. 잘못된 조금 이상한 원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불순물이 들어가 있거나, 그죠? 어떤 다른 원자가 섞일 수 있잖아요. 모든 물체는 완전히 순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일부 전자를 몇만 개, 몇백만 개, 몇천억 개 중에 한 개는 전자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일부만 전하를 가져도 전기력은 중력에 비해 엄청나게 전기력이 강해요. 그래서 이런 전기력이 눈에 보이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절연체가 아니라 지금은 도체, 특히 도체를 좀 살펴볼 텐데, 다음 페이지 이제 그림에 가보면 여기 이런 그림이 있죠. 440페이지에. 이때 얘는 이제 금속이에요. 금속. 이 금속 구입니다.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그냥 그죠? 구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중성이다.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얘기는 양과 음의 전하가 개수가 같다 또는 크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중성 도체 구에 음전하를 가까이 가져오게 되면 음전하와 음전은 서로 밀어내겠죠. 따라서 도체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오른쪽으로 막 밀려납니다. 그렇죠. 예로부터 밀려서 힘을 받으니까 오른쪽으로 많이 모여 들어가게 되지만 이 양전하, 양성자는 움직이지 않아요. 전기력이 작용한다고 해서 원자가 막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채통을 지켜. 주위에 아무리 전기를 가져다 대도 양성자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원자 핵이니까요. 그렇죠? 원자 핵은 가만히 있어요. 실제로 움직이는 건 자유전자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얘를 반을 딱 잘라서 보면 왼쪽에는 양전하가 많고 오른쪽에는 음전하가 많아요. 전체적인 분포가. 그런데 이걸 전선을 이어서 지구에 연결을 합니다. 그거를 접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구 땅 속에 착착착 이렇게 끼워 넣었다는 얘기예요. 지구랑 접촉시킨 겁니다. 그러면 지구는 뭐냐? 지구는 아주 엄청나게 큰 도체입니다. 지구는 엄청나게 큰 도체예요. 그래서 전하를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좀 내보낼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좀 자유스러운 거죠. 예. 그래서 이 밀려난 전자들이 지구로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지구 속으로 지구로 빨려 들어가게. 밀려난다는 표현이 좋겠죠. 그리고 선을 잘라버려요. 연결했던 선을 그냥 연결했다가 다시 놓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떼버립니다. 그러면 전자가 이제 탈출을 했죠. 이 물체를. 그래서 전자가 얼마 없어요. 전자가 얼마 없으면 알자 전하는 양전하만 있는 거죠. 알자 전하가, 그죠? 네, 알자로는. 그래서 양으로 대전된 겁니다. 양으로 대전됐는데 이게 여전히 음전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금은 밀려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얘를 저 멀리 가져가 버립니다. 멀리. 그럼 이제 힘을 가할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균일하게 존재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도체의 경우에는 이런 그 알자 전하는 어디에만 존재하냐면 표면에만 존재합니다. 표면에만. 이게 도체의 경우에는 알자 전하가 표면에만 존재합니다. 알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걸 이제 직접 접촉은 안 시켰죠. 그죠? 외부 물체가 왼쪽에 있는 이 물체가 여기 접촉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그냥 유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쓸 말이 없어서 유도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오른쪽 그림은 4번 그림은 얘는 절연체예요. 이번 도체는 아닙니다. 종이 조각이잖아요. 그렇죠? 동그랗게 잘 잘라놨네요. 그렇죠? 종이 조각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하나의 종이 조각을 그냥 확대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나무 토막, 이 나무 토막은 양으로 대전된 물체 또는 풍선이라고 풍선 우리 머리에 이렇게 막 비비면 머리카락 막 달라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으로 대전되어 있는 물체이고 얘를 가까이 오면 이번에는 음전하가 왼쪽으로 끌려가겠죠. 그런데 얘는 이제 도체는 아니기 때문에 자유전자는 없어요. 하지만 분자 안에서 그래도 전자가 조금씩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가 왼쪽으로 조금 이렇게 자리 바꿈을 합니다. 자리로 왼쪽으로 쏠린다고. 분자 안에서만.
분자를 벗어나지 못해요. 자유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모든 분자들이 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왼쪽에 음전하가 있고 오른쪽에 양전하가 있는 이런 형태로 되는데, 이렇게 이제 분자나 원자 구조 내에서 이렇게 이제 분리되어 있는 이런 현상을 분극이라고 합니다. 분극. 그래서 분극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거 어쨌든 접촉은 하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전하를 주입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유도라는 말을 여기서 쓰긴 썼어요. 그렇죠? 예. 어쨌든 유도시킨 거죠. 이런 현상을 살살 만들어낸 거니까. 예. 뭐라 그래? 이제 살살 꿰어내다 이런 뜻의 말이 유도가 그런 뜻의 말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전자는 얘랑 가까이 있어요. 하지만 양전하는 멀리 있죠. 그럼 가까이 있는 것에 의한 효과가 더 우세하겠죠. 음전하가 왼쪽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힘이 양전하가 오른쪽으로 밀려나려고 하는 보다 더 커서 들러붙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기력은 조금만 차이가 나도 이 전기력 자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막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다 유도에 의한 현상이고, 이제 본격적인 계산 과정은 공식 뭐 이런 것들은 이제 3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제목이 쿨롱의 법칙. 이 쿨롱이라는 사람 사진이 있나요? 사진이 없었나? 쿨롱? 샤를드 쿨롱인가? 뭐 무슨 쿨롱인가? 예. 찰스 쿨롱이에요? 샤를 아니야? 샤를? 아, 여기 있네요. 그렇죠? 예. 프랑스의 물리학자에서 이걸 발음하면 쿨롱입니다. 프랑스 불어로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영어식 발음으로는 이제 OMB로 끊어서 미음자가 붙어요. 자, 예. 실제 그 나라 이름으로 불러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도 쿨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전기력을 구하는 식입니다. 이 식이.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면 이렇게 이 그림이에요. 그림 6번 그림. 이 그림에 보면 Q1 점이라고 합시다. Q1 전하가 있고 Q2 전하가 있는데 Q1, Q2의 기호는 전하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전하량의 크기. 그리고 둘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럼 둘 사이에 힘이 작용하겠죠? 그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식이 바로 쿨롱의 법칙이고 전기력을 나타내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면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량의 크기의 곱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힘으로 이렇게 변환해주는 어떤 값을 곱해서 힘이 되게 할 수 있고, 그 KE, 뭐 E는 생략합시다. 전기력의 이제 일렉트릭이라는 의미인데 지금 다 전기 단원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 변환 비례 상수를 쿨롱 상수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힘을 계산하게 해주는, 힘으로 변환해주는 상수가 되죠. 쿨롱 상수의 값은 9 곱하기 약 9죠. 8.9876 되어 있으니까 9 곱하기 10의 9제곱이에요. 굳이 외우려고 한다면 9, 19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9, 19, 9 곱하기 10의 9제곱. 전공이 전기나 전자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걸 다루는 뭐 학과, 기계공학과다. 뭐 모르는 사람 다 알아야 돼요. 공대에 다닌다면 다 알고 있어야겠죠. 전기는 기본으로. 시험 문제 나오면 당연히 이제 주어집니다. 9 곱하기 10의 9제곱. 단위는 K에 대해서 놓고 다른 걸 이항해주면, 즉 양변의 Q제곱분의 R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좌변이 힘이 되고 힘 곱하기 거리제곱, 뉴턴미터 제곱이죠. 나누기 전하량인데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에요. 쿨롱.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을 씁니다. 여기는 또 미음을 이렇게 붙여놨네요.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쿨롱이죠, 쿨롱. 처음부터 쿨롱이라고 했으면 끝까지 쿨롱으로 가야지. 다른 사람 같잖아, 그렇지? 예. 이 사람 이름을 써서 단위를 쓰는 거야. 예. 대문자 C라고 쓰고 1쿨롱, 2쿨롱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힘도 뭐 계산해 줄 수 있겠죠? 예. 그런데 한 페이지 넘기면
그 쿨롱 사진 나와 있는 페이지에 보면 K 쿨롱 상수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역수. 근데 4파이 입실론 분의 1. 왜 그냥 K라고 두면 되는데 하필이면 왜 이렇게 쓰냐? 우리가 물질의 전기적 특징을 얘기할 때는 여기 들어가는 요 입실론을 많이 얘기합니다. 거론을 해요. 그래서 입실론과 K 사이의 관계는 이런 사이 관계가 있어요. 특히 쿨롱 상수는 특히 진공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진공에 대해서 두 전하가 진공에 있을 때 이런 얘기예요. 진공에 있을 때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 힘으로 변환해주는 변환 상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진공이 아니라면 힘의 세기가 달라지게 돼요. 힘의 크기가. 그럼 그 물질의 전기적인 특징이 달라지기 때문이고 그 물질의 전기적인 특징을 여기 이제 써서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진공이기 때문에 진공 또는 자유공간, 진공을 자유공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진공의 특징, 진공이라고 해서 전기적인 성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공은 진공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걸 유전율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건 뒤에서 다시 공부할 거니까 일단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고 이 값이 9 곱하기 10의 9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이 값이 9 곱하기 10의 9제곱이에요. 단위는 뭐 생략하고 그럼 입실론 제로는 입실론 제로에 대해서 쓰면 입실론 제로는 4파이 K분의 1이 돼야겠죠. 그죠? 얘에 대해서 정리하면 4파이 K분의 1인데 이 K를 9 곱하기 10의 9제곱을 넣어주면 36, 그죠? 4, 9, 36 파이분의 10의 9제곱을 분모에 있던 걸 분자로 바꿔주면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 되겠지. 10의 마이너스 9제곱 나누기 36파이. 맞죠? 이걸 계산하면 10의 마이너스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 굳이 또 열심히 계산을 했어요. 그죠? 36파이분의 1에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다. 단위는 차원은 입실론 제로하고 K하고 완전히 반대해야겠죠. 서로 역수관계니까. 그래서 뉴턴 미터 제곱 분의 쿨롱 제곱이 되는 겁니다. 단위가. 나중에 한번 고려를 또 해보고 자 앞에서 전자의 전하량은 음전하고 양성자는 양전하를 갖는데 그 크기는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크기를 기본 전하량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기본 전하량 또는 그냥 기본 전하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기본 전하량. 그래서 그 크기는 쿨롱으로 쓰면 쿨롱이 SI 단위예요. SI 그 우리 미터 단위계에서 단위가 1쿨롱이 쿨롱이 전하량의 SI 단위가 되는 국제 단위 SI 단위가 되는데 요거를 이제 1 기본 전하량 하나를 2를 SI 단위로 표현하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이 돼요. 반대로 1쿨롱을 계산하려면 요거 역수를 양변에 곱해주면 되죠. 이거 자체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1쿨롱은 6.24 곱하기 10의 18승계의 기본 전하량이 됩니다. 이렇게. 정확히는 6.24가 아닌데 왜 6.24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1 나누기 1.602) 1 나누기 1.60218이죠. 계산하면 얼마? 624니까 6.24가 맞네요, 그렇죠? 6.24가 맞는데 이것도 이제 반올림해서 625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625, 6.2라고 쓰기에는 4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니까 6.25까지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마치 뭐 우리나라 그 6.25 날짜 그렇죠. 그거랑 같으니까 외우기가 쉽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여기 써져 있네요. 어쨌거나 좀 많이 모여야 되겠죠. 10의 18승 또는 19승계 정도 모여야 1쿨롱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이 표의 의미는 실제 이제 양성자하고 전자는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의
1840분의 1 정도로 아주 질량이 작아요. 하지만 전기적인 값은 크기가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설명하면 자, 질량에 의해서는 중력이 나오게 중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전하량 전기적인 성질 때문에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이거 기본 힘입니다. 기본 힘. 입자가 가지는 자연이 가지는 기본 힘인데 우리 전기력과 중력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예시가 돼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예제 23.1의 수소원자. 수소원자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거리만 알면 전기력을 구할 수 있겠죠. 전기력을 구한 식이 이미 우리 식을 공식 이거 외워야 됩니다. R제곱분의 K Q1 Q2 그죠? Q1 Q2인데 얘가 기본 전화인데 기본 전화를 쿨롱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만 힘 단위 뉴턴으로 바뀌어지는 거니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제곱 쿨롱이라고요. 하나가 두 개가 있으니까 둘 곱하면 제곱이 되는 거죠. 이제 제곱으로 해준 거고 거리의 제곱이어서 얘는 거리의 제곱 그냥 원래 있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계산하면 8.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힘이 나오죠. 요것만 보자면 뭐 1억분의 1이야 작아 보이지만 이 양성자나 전자는 질량이 정말 작잖아요. 그렇죠? 아주 가벼운 물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밀입자에 이 정도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힘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어마어마하다 뭐하다는 어떻게 뚜렷한 그 기준이라는 게 없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걸 어마어마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둘은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력도 사실 구해볼 수 있죠. 그럼 중력을 구해보면 이거는 이제 중력에 대한 단어 우리가 만유 인력 법칙 공부했으니까 1학기 때 했으니까 거기 식에 넣어보면 구했다고 치자고요. 구해보면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7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력에 비하면 거의 작용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자 얘기했을 때 중력 같은 건 우리 축에도 끼지도 못해요. 전기 단원에서는 중력을 계산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아예 중력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는 아니지만 이제 기본임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전기력 다루는데 중력은 얘기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사자의 입자들에서는 넘어가 보고 어쨌든 뭐 계산해 본 거니까 넘어가 보시고 여기 이 그림은 그 그림하고 식이 다르네요. 요 식은 뭐냐면 이 그림이 있어요. 컴퓨터가 너무 느려서 이걸 설명한 그림이 이걸 나타내는 그림이 없네요. 굳이 얘기하자면 전화가 4개 있는 거예요. 4개. 1, 2, 3, 4. 4개의 전화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여기 1번 전화 있고 여기 2번 전화 있고 여기 3번 전화 있고 여기 4번 전화 이렇게 4개의 전화가 있어요. 얘는 전화량을 각각 Q1, Q2, Q3, Q4 또는 번호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1번 전화가 받는 힘을 구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1번 전화가 받는 힘. 그럼 1번 전화, 얘가 받는 힘은 힘은 항상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2번 전화에 의한 힘, 예를 들어서 이거로 갑시다. 2번 전화에 의한 힘. 이거는 이제 F21이라고 쓴 거예요. F21. 그리고 3번 전화와 1번 전화 사이에서 작용해서 3번 전화가 1번 전화에 가하는 힘. 예를 들어서 이런 힘. 이걸 F31. F31 이렇게 한번 써본 거고 또 4번과 1번 사이에도 힘이 작용하겠죠. 4번은 1번을 밀어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F41, F41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1번 전화가 받는 힘은 이 세 개의 힘을 다 도하면 돼요. 그런 뜻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외우고 이럴 만한 건 아니죠. 자, 두 개의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둘 다 양전화라면 서로 밀어내겠고 물론 둘 다 음전화여도 서로 밀어내겠죠. 하지만 하나가 양, 하나가 음이라면 서로 끌어당기는 이런 힘이 작용할 거다.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쉽네요. 이걸 직접 계산하는 과정이 예제 23.2번인데 이제
벡터 합을 해야죠. 힘이 벡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1, 2, 3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번까지는 좀 복잡하니까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3번 Q3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해보는 것 같아요. 그럼 2번 전하와 3번 전하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서 F23가 왼쪽 방향으로 Q3에 가해지는 거죠. 그리고 1번과 3번은 같은 종류의 전하기 때문에 밀어내고 3번 전하는 오른쪽 위로 이렇게 F13의 힘을 받겠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 수식적으로 더하려면 각각의 X 성분, Y 성분, 그죠? F13의 X, Y 성분 따로 구하고 F23의 X 성분, Y 성분 따로 분해를 합니다. 분해해서 X 성분은 X 성분끼리 더하고 Y 성분은 Y 성분끼리 더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전체의 X 성분, Y 성분이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뭐 이건 벡터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물으면 앞에 있는 단원을 공부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3.4절에서는 전기장 내의 입자 그랬는데 분석 모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이걸 하고 싶을까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10분 하고 싶죠. 이거는 이제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추가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전기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단원의 이름이 전기장인데 전기장이 이제야 등장을 하죠. 자, 두 개의 전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에는 Q, 대문자 Q의 전하가 있고 오른쪽의 전하량이 소문자 Q0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호는 전하량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1쿨롱, 2쿨롱. 쿨롱이라는 전하량은 상당히 큰 전하량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전하량을 만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상황을 좀 적용한 문제가 나온다면 몇 마이크로 쿨롱 이런 식으로 이제 전하량의 크기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1 마이크로 쿨롱, 2 마이크로 쿨롱 또는 음전하 마이너스 2 마이크로 쿨롱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겠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면 얘는 크기가 되게 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대칭 형태로만 전하가 존재한다면 전체 전하는 그냥 점전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중심에 모여 있는 점전하 Q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 전체의 외부에서 봤을 때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Q는 여기 점전하 Q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는 점전하 Q0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할 때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거리 R일 텐데 이 거리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표면과 표면 사이의 거리가 아닙니다. 쿨롱의 법칙의 전기력을 구할 때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전기력 F예요. 전기력 F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외워야 되겠죠? R 제곱분의 Q 곱하기 Q0 해주면 되겠죠. 여기 이제 요거를 여기 쿨롱 상수를 다 곱하면 힘으로 나옵니다. 여러 번 하는 이유는 외우라고요. 수업 시간에 외워야지. 이거 나 끝나고 집에 가서 외울 거야. 천만에요. 지금 외우지 못하면 중간고사까지 못 외웁니다. 바로 외워버리세요. 어려운 식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힘이 그러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냐? Q0의 힘이 작용하고 Q에도 작용하는 거죠. 똑같은 크기의 힘이 서로 이제 상대적으로 작용하는데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 거예요? 줄이 막대가 있어서 막대로 막 미는 건가? 그런 게 아니겠죠, 그렇죠? 존재하기만 하면 막 힘이 작용해요. Q0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여기 Q가 있어? 그럼 내가 힘을 좀 받아야겠어.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이걸 패러데이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Q는 이 대문자 Q는 존재하면 이 주변에 얘가 없을 때와는 다른 뭔가 이제 바꿔놓은 거죠. 공간을 바꿔놨어요. 이걸 Q0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Q0가 있는 위치에는, 즉 P점이에요. P점. 점 P에는 Q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Q0가 여기 오면 그 영향을 받아요. 그게 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상호작용은 물리에서 다 힘이죠. 힘을 받아 얘가 힘을. F라는 힘을 받는다고. 그럼 힘을 가하게 했던 그 실체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Q0가 있는 위치에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Q0가 거기 있으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힘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만들어진 거죠. 그 뭐가 뭐냐. 그 전기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기장. 그런데 Q0는 어디에 있어도 힘을 받아요. 물론 힘의 방향이나 크기가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어요. 그럼 이렇게 힘을 받아요. 더 멀리 가요. 그럼 힘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있는 위치마다 뭔가 만들어져 있는 게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뭔가를 패러데이는 장, 영어로는 필드, 우리말로는 장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용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전기력을 만들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전기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럼 이 전기장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이 전기장은 이 Q가 만든 거죠. 얘가 만든 거지. 그죠? 이 전기장은 요 놈이 주위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 램프가 있어요. 램프가. 그럼 이 램프는 주변에 빛을 만들죠. 그죠? 물론 이 램프 자체도 빛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는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 점이 있는 그 자리에는 그 입자에 의한 효과를 정의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태양의 빛은 태양 바깥에서 밝게 빛나는 거지. 그치? 물론 이제 태양의 크기가 있으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 E는 전기장은 얘가 만든 거다. 이 Q가 만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 Q0도 전하기 때문에 이 Q0 주변에 전기장을 만들죠. 그러면 반대로 이 대문자 Q는 이 Q0가 만드는 전기장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얘도 힘을 받는 겁니다. 얘도. 그래서 이름을 짓기를 나는 이 P점은 Q의 바깥쪽 위치에 있는 점이죠. 이 P점에 만들어지는 전기장은 이 대문자 Q가 만든 거기 때문에 만드는 그 소스, 원천은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원천전하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만든 거냐 이런 뜻이고. 자, 그런데 Q0가 여기에 오면 이 Q0가 힘을 받아요. 그런데 힘을 받는데 이 힘은 E 때문에 생겨난 거잖아요. 이 전기장 E 때문에. 그래서 이 전기장의 전기장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바로 Q0분의 F라고 정의합니다. Q0분의 F. 그 뜻은 1쿨롱당 받는 힘을 전기장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Q0를 가져다 놔야 힘을 받기 때문에 힘 나누기 Q0를 그때서야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걸 계산하면 이걸 전기장이라고 한다고요. Q0분의 F. 바로 아래 식이 있습니다. 23.7번 식인데 Q0 1쿨롱당 받는 힘이 전기장이 돼요. 그런데 이 힘은 쿨롱의 법칙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구해요? 거리 제곱분의 Q 두 전하의 곱, 그렇죠? QQ0 곱하기 K가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Q0하고 이 Q0는 서로 약분이 돼서 Q0는 없어져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Q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를 원천전하, 전기장 E를 만드는 전하라고 굳이 원천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크기를 보니까 어때요? R제곱분의, 그렇죠? 정리하면 R제곱분의 Q에 비례하죠. 앞에 비례상수는 그대로 쿨롱상수 K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식을 외워야 돼요. 점전하 Q가 거리 R인 점에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 근데 이건 벡터잖아요.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방향은 다 멀어지는 방향이죠. 이 Q가 양전하라면 다른 테스트 전화, 시험 전화를 가져다 놓으면 어디서든 다 밀어낼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어디서든 다 이 전화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의 전기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가까이에서는 강하고 멀리 가면 약해진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그냥 외우면 돼요.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요 식을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F는 F2라고 이제 굳이 쓰지 마시고 그냥 F라고 쓰면 되죠. 다 전기력만 공부하는 거니까. F는 Q02가 되겠네요. 그죠? F는 Q02. 그 제로를 빼먹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빼먹은 게 아니라 F는 Q02이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는 이거의 의미는 뭐예요? Q0가 있는 지점의 전기장이 2라면 둘을 곱하면 힘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매번 할 때마다 제로를 쓸 필요 없이 Q가 있는 지점의 전기장이 2라면 F는 Q2가 되는 거겠지? 예. 굳이 뭐 제로까지 붙여서 외울 일이 있어요? F2는 뭐하러 붙여? 그죠? 예. 외울 때는 F는 Q2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예. 암기하세요. 전기장의 단위는 어떻게 돼요? 단위는 요 식을 보면 힘 나누기 쿨롱, 즉 단위 전하당 작용하는 힘, 뉴턴 퍼 쿨롱이 되는 거예요. 뉴턴 나누기 쿨롱. 자, 이렇게 하고 2번은 시간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요건 지금 방금 전에 했었죠. R제곱분의 KQ. 요거는 요 소문자 Q가 그냥 원천 전화인 거지. 대문자를 잘 안 쓰니까 우리는 R제곱분의 KQ 이렇게 쓴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